다음 관점으로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면 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투자 계획을 굉장히 크게 잡아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를 하고 양산되는 시점은 대략 언제쯤인가요? 일반적으로 설비 투자에 들어가서 네. 제품이 양산되기 시작하기까지는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투자라 그래서 건물과 설비를 넣는 투자, 요게 이제 한 2년 정도 진행이 되고 네. 이후에 설비 중에서도 장비, 네. 수많은 뭐 가스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얼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한다 하더라도 한 2025년은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긴 한데 네. 사실 기업들이 이미 큰 규모의 설비 투자는 미리 하고 이 장비 투입을 언제 할 거냐 요거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지어 놓는 거는 언제든지 네. 쓸 수 있는 영구적인 거니까 해놓고 맞습니다. 네. 밑에 라인을 몇 나노를 깔아버릴까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타이밍 봤다가 딱 그 네. 기가 막힌 타이밍 잡아서 네. 쫙 깔아버린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장은 크게 다 지어놨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공장 지었으니까 장비 가득 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삼성전자가 장비를 안 넣는 겁니다. 고독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예. 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증거사 리포트에서는 이번에 이 100평짜리 공장을 지었다면서요. 네. 근데 장비는 실제로 30평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가 내년까지 좋을 거라던데 아니 업황이 안 좋아지면 장비 주가도 같이 꺾이는 이유가 장비 투자를 미루겠지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공급 네. 속도 조절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나름대로. 네. 그럼 이거 너무 예측할 수 없겠구나. 예, 그러면 맞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수요인데 결국은 네. 수요를 보고 공급을 맞춰서 터뜨린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이 반도체 기업들의 패턴을 살펴보니까 보통은 수요가 증가할 것 같으니까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네. 수요가 늘어나면 그때부터 천천히 늘리자라는 느낌이 좀 맞춰보고 강합니다. 가자. 예, 맞추면서 가자. 어차피 가격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예. 이런 느낌으로 좀. 그러면 다음 수요가 크게 터져야 될 게 있어야 될 건데 네. 뭐 네. 스마트폰이 한번 예전에 인기를 끌었었고 네. 그리고 중간쯤에는 서버가 있었었고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말고 또 다른 네. 이벤트 요소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서버로 보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시장이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렇죠. 일부 지금 성장성이 빠른 클라우드 시장은 여전히 50%, 60%씩 성장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이 성장이 앞으로 2025년 6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나 뭐 전기차로 가지고는 아직 그 수요가 나올 수는 없겠죠? 예, 일단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이 또 있긴 있습니다. 바로 어딘가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이 물량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자동차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이 자동차에 고성능 반도체를 끼워 넣기보다는 저성능 반도체를 여러 개 쓰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어요. 가격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예, 가격 이슈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억지로 이 변화시키면서 가려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던 방식을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일부 기업은 고성능 칩 3개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구동시키지만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은 반도체 칩 저성능을 100개 이상 끼워 넣으면서 자동차를 구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연기관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저 내비게이션 박듯이 예, 맞습니다. 하면 전기차 아니야? 이런 것좀 생각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아직 굉장히 제한적이고 실제로 이 자동차 시장이 좀 이제 앞으로 커질 텐데 앞으로 2, 3년 뒤에 커진다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전체 시장 중에서 비중은 한 2%가 안 될 것이다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게 PC. PC가 이제 20% 차지하고요. 스마트폰은 몇 % 정도 40% 정도 차지합니다. 서버가? 지금은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버 엄청 커졌네요. 예, 서버가 굉장히 커졌고요. 앞으로 이제 서버가 80%까지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서버는 한창 더 가야 되는 시장이다. 예, 맞습니다. 이해가 좀 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로 게임기 시장입니다. 닌텐도랑 위, 엑스박스 같은 게임기들이 반도체를 더욱 많이 탑재하기 시작하고 기존에 하드디스크를 썼는데 이제는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씁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앞으로 5년 동안 5%까지 커질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글래스라든가 예, 뭐 맞습니다. 오큘러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AR 글래스라든가 VR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나올 수 있다는 거기서도 거죠. 수요가 나올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대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밖에 못 떠올리고 투자는 그 두 개 끝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안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약 120개 이상 정도 되고요. 전체 상장사 2,370개 정도 비교하면 4% 정도 기업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 엄청 많았네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개수보다 놀라운 것은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거의 30%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 특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비 기업들이나 소재 기업들도 요즘에는 조 단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코스닥 전부 다 상위권에 반도체 기업들이 몰려요. 그런데 바로 이들 소재 기업이요. 너무나 투자하기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대중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대중이 잘 모르기 때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소재 기업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 하락폭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경기 우상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에 특히나 좋은 영역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소재 가격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판매 물량도 줄어들지만 가격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훨씬 더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가격 내려라고 압박을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바로 반도체 산업이고 소부장 산업이고 국산화를 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요. 바로 원재료 비용이요. 요즘에 이제 철강 기업들이나 뭐 배터리 기업들은 항상 원재료 이슈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재를 사오는데 고작 10 몇 프로 수준밖에 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가격에 대한 비중이 낮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큰 타격이 없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타격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들 소재 기업이 공급하는 소재는 단순히 철강, 금속, 뭐 원자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원자재를 이용해서 무언가 소재를 만들고 또 한 번 소재를 만든 고부가 가치 첨단 소재들입니다. 이러한 첨단 소재들은 원재료 비중이 굉장히 낮고 연구개발 제품 경쟁력 여기서 제품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생산성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들 기업 계속 밀어줘요. 큰 공장 지으면서 계속 원가 절감하면서 최대한 많이 공급해봐. 그 과정에서 해외 기업들밖에 못하는 제품들 빨리 하나하나씩 국산화해서 가져와봐.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사줄게. 왜? 어차피 우리가 원재료 사올 때 니네 원재료 비중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생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상생 구조를 왜냐면 그런데 주가는 좀 같이 움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주가는 왜 그런가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물량이 줄어들면 이들 기업 물량도 같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 기업도 이익이 장기 우상향하지만 이들 기업도 당연히 주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 그러면요. 네.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 장비 쪽 섹터도 되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죠. 이들 기업들 중에 한 개 기업만 몰빵해서 사지 마시고요. 그쵸. 묶어서 사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이 소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워닝 머티리얼스, 동진 세미캠, 유명하죠. DNF 같은 기업들이 일단 이제 앞서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솔브레인, 그 다음에 파츠 기업들도 소재 기업들이랑 같은 특징이 나타나요. 파츠 기업이요? 예, 파츠는 이제 파츠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하나 머티리얼스, TCK, 월덱스 같은 기업들이요. 그런 기업들이 그 기업이었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텍 같은 기업도, 그다음 FSD 같은 기업도 여기 속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 중에 얼추 한 5개 정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꼽아서 살래 접근하시면 장기 우상향 지속 가능한 기업들만 뿌리신 것이다. 자, 그럼 초보자들한테 그 중에서 좀 관심 가져야 될 만한 것들 좀 대표적으로 3개 정도 뽑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요. 초보자 수준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 종류별로 하나씩 뽑는 것도 괜찮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츠 쪽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하나 머티리얼스라는 기업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각 소재, 뭐 증착 소재 쪽에서는 워닝 머티리얼스라는 기업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토 공정이라는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동진 세미캠이라는 기업이 소재 기업 안에서도 성향은 다소 다른 기업들이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소재대 아니면 이제 완성 반도체 회사. 어떤 게 더 매력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자 성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변동이 큰 걸 좋아하고 주변에서 안 좋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오히려 더 매설 자신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 버틸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께는 소재 기업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였구나. 네, 맞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도전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가 더 매력적인 기업이고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도전을 못했기 때문에 끝나가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는 돈을 여기저기서 벌잖아요. 반도체에서도 많이 벌지만 하지만 핸드폰에서도 벌고 또 TV에서도 벌고. 근데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이제 파운드리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깔아도 현금이 남아 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흑자와 적자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이닉스가 버는 돈으로
또 설비 투자 확대해야 돼. 여기에 쏟아부어야 될 금액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완전히 벅차진 않고 일부 여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꾸준히 늘어나긴 하지만 이 속도가 삼성보다 월등히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이야기 조금만 더 나가면 네네네. 이 파운드리라는 산업이 먹거리는 크지만 예. TSMC라는 절대 강자가 존재하고 네. 거기에 삼성전자가 도전을 해서 여기서 영혼의 승부를 벌이는 느낌이 나는데 예. 과연 이 시장이 그렇게 먹거리가 큰 건지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과연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파운드리 기업들은 남의 반도체 칩을 만들어주는 기업들이죠. 그쵸. 어떤 제품을 만들 거야 살펴보니까 성능이 높은 제품들도 있고 낮은 제품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능이 높은 고성능 제품은 지금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들어올 인텔 이 세 기업밖에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20년 동안 계속 성장할 건데 고작 3개의 기업밖에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면 굉장한 이 과점 구조를 갖는 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 산업의 매력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파운드리도 1등 가야죠. 요게 지금 국민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네. 요 1등이라는 기준이 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기술력 1등 또는 생산량 1등. 네. 안타깝게도 생산량은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TSMC가 올해 한 해 동안 투자하는 설비 투자 금액이 무려 50조 원입니다. 5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고요. 삼성전자도 얼추 한 40조 이상을 투자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메모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지금 15조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투자 금액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술력 싸움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 자금력 싸움도 같이 벌어져야 된다. 맞습니다. 점유율은 2등이더라도 기술력으로 가장 고사양 제품들을 우리가 가져오면 되잖아요.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고사양 제품을 만들려면 가장 비싼 장비를 많이 사와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비싼 장비는 또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사갈 수가 없고 웃돈을 많이 내는 기업이 많이 사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ASM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ASML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싹 쓸어가는 형국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현금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여기에 집중 투자가 가능하니까 장비를 훨씬 더 비싸게 많이 사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장비를 다루기 위한 인력들과 노하우를 쌓기 위한 또 연구개발 인력들이요. TSMC가 또 역시나 싹 쓸어갑니다. 삼성은 이처럼 인력을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돈, 기술인데 네. 이 세 개 면에서 어쨌든 우세는 아니다. 우세가 아닙니다. 과거에 7나노미터 공정에 들어올 때도 즉 EUV라는 좀 어려운 공정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에도 삼성전자가 우리가 제일 처음이야 우리가 제일 잘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부터 TSMC가 비록 제품 개발은 살짝 늦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장비, 구동 능력으로 생산 물량을 바탕으로 노하우도 빠르게 습득하고 생산 물량도 공격적으로 늘려나가고 고객사도 공격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반도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점유율을 독식해 나가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야, 두 기업이 싸우고 있네. 우리 삼성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막 응원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파운드리 산업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삼성이 TSMC를 꼭 따라잡지 못하거나 꼭 이기지 못해도 계속 경쟁력을 TSMC랑 대등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성장의 콩고물은 계속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싸움과 별개로 계속 함께 성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애초에 파이가 커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 파이가 멈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